안녕하세요. 지구 비밀 탐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땅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나라 육지 면적의 약 80%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왜냐면 뉴질랜드는 그 면적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기후도 좋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를 이루고 있는 남섬과 북섬은 각각 세계에서 12번째와 14번째로 큰 섬입니다. 뉴질랜드의 두 주요 섬은 영국보다 훨씬 더 크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비슷한 기온과 비슷한 수준의 강수량으로 거의 동일한 기후를 공유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기가 없는 따뜻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로 구성된 온대입니다. 유사한 기후를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의 서유럽, 밴쿠버, 멕시코시티, 리마와 쿠스코, 요하네스버그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여러 곳이 포함됩니다. 사실 이곳들보다 큰 크기와 더 이상적인 기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뉴질랜드의 총 인구는 전 세계 1톤의 다른 작은 섬보다 적습니다. 영국의 인구는 1,900만 명에 육박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500만 명 정도로 거의 14배나 적습니다. 밀도면에서 본다면 영국의 인구 밀도는 평방 킬로미터당 평균 281명인 반면 뉴질랜드는 평방 킬로미터당 18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영국은 뉴질랜드보다 15배나 인구 밀도가 높으며 뉴질랜드는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인구 패턴에 관한 것은 실제로 보면 볼수록 더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대다수는 4분의 3 이상이 북섬에 더 많이 모여 사는 반면 4분의 1 미만이 지리적으로 더 큰 남섬에 훨씬 더 넓게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이 더 작은 북섬에 남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북섬에서도 모든 북섬 주민의 거의 절반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주요 도시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섬의 북쪽과 남쪽에 좋은 자연 항구가 있고 상당히 비옥한 토양이 있는 휴화산 지대 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지역에만 인구의 약 37%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인구는 200만 명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를 포함하여 북쪽 섬에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의 5개 중 4개가 있으며 남섬에는 캔터베리 평원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철치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크라이스트 철치 주변의 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남섬 전체의 인구 밀도는 평방 킬로미터당 평균 약 5.4명으로 거의 불모지입니다. 물론 뉴질랜드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설명하는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요인은 지리적으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도 제작자는 지구를 육지 반구와 바다 반구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바다 반구에서 뉴질랜드를 중앙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큰 육지는 물론 호주이지만 이 두 나라도 거의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클랜드와 시드니 사이를 건너는 데만 거의 4시간의 비행이 소요되며 이는 유럽 전체를 가로지르는 런던과 아테네 사이의 비행과 대략 비슷한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에서 뉴질랜드는 말 그대로 땅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뉴질랜드는 항상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지구 표면의 마지막 큰 거주 가능한 땅덩어리로서 고요할 운명이었습니다. 징기스칸과 몽골인들이 유라시아를 가로질러 난동을 부렸던 13세기 어느 시기에 폴리네시아 탐험가들이 아주 우연히 발견할 때까지 모든 역사와 문명을 통틀어 인간 생태계에 의해 완전히 고립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초기 폴리네시아 정착민들은 마오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17세기 중반까지 외부 세계에서 온 다른 인간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섬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선원이 처음으로 폴리네시아인이 아닌 사람으로 섬을 발견하고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인과 섬과의 접촉이 1769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발견되고 정착되었지만 영국은 자바 혼슈와 같은 전 세계의 다른 섬들의 인구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뉴질랜드가 주요 오스트리아 대륙의 끝자락에 존재하며 13세기가 되어서야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뉴질랜드에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인구가 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불과 800년 전에 처음 뉴질랜드에서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1840년 대영 제국은 공식적으로 뉴질랜드를 식민 소유로 편입시켰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들의 홍수에 마오리족은 유럽에서 유입된 질병과 같은 다양한 변화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와 토착 마오리족 사이의 전쟁과 폭력에 대한 면책이 부족했고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법률 및 사법 시스템의 강제에 도입되었습니다. 북섬에는 원주민 마오리족이 훨씬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폭력이 그곳에서 더 많이 일어났으며 남쪽 섬에서 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자들은 남쪽 섬에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섬은 남섬에 비해 문명을 건설하기가 실제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북섬의 인구가 늘기 시작해 인구의 4분의 3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섬은 북섬보다 훨씬 더 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섬의 산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뉴질랜드가 정확히 태평양의 교차점을 따라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지각판이 있지만 남섬 아래에서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남태평양판이 북서쪽으로 움직이는 호주판 아래로 지난 4,500만 년 동안 섭입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판의 충돌은 이곳에서 20km 상당의 암석을 밀어올려 남섬 전체를 따라 이어지는 남알프스를 형성했습니다. 유럽에 있지도 않은데 왜 이름이 남알프스라고 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산맥은 실제로 유럽의 원래 알프스 규모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산맥에는 해발 3,000m를 초과하는 18개의 봉우리가 있었고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는 3,700m 이상입니다. 이 봉우리는 일본의 후지산만큼 높으며 호주에 있는 어떤 빌딩이나 산보다 높이 솟아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은 코시우스코 산이며 뉴질랜드 남섬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약 1,500m가 낮습니다. 이곳의 산들이 섬 전체를 가로질러 약 500km에 걸쳐 뻗어 있고 실제로 태즈만해를 가로질러 부는 우세한 서풍에 노출되어 있는 서쪽의 좁은 땅만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세한 바람과 함께 거의 즉시 남알프스를 강타하여 좁은 서해안 전역에 폭우를 퍼붓는 구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산의 동쪽으로 내려와 동쪽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됩니다. 섬 동쪽은 평평한 평야이지만 건조한 바람으로 종종 가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북쪽 섬은 적도에 더 가깝기 때문에 북쪽 섬의 기온은 남극에 더 가까운 남쪽보다 평균적으로 더 따뜻합니다. 남쪽 섬의 화산은 현재 휴면 상태이며 수세기 동안 분출하지 않은 반면 북섬의 화산은 여전히 활동 중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때때로 작은 분출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남쪽 섬과는 달리 북섬에는 비옥한 화산 토양으로 인해 평평한 땅이 안정적으로 펼쳐 있고 고르게 분포된 강우 그리고 따뜻한 기온으로 농업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쪽 섬의 금이 고갈되고 북섬의 폭력이 끝난 후 북섬이 전체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지난 1800년의 역사 동안 뉴질랜드 전역에서 총 3번의 중요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화산에서 떨어지는 모든 화산재에는 광물이 침전되므로 토양이 비옥하고 농작물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휴면 상태이고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양이 자연적으로 비옥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가 총토지의 2% 미만이 실제로 경작 가능하고 작물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비율은 실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요르단과 소말리아와 같이 훨씬 심한 사막 환경에 비교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온화한 기후와 물 그리고 풍부한 풀은 방목과 목장을 위해 적합하며 뉴질랜드는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들여오고 전체 농업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는 말은 매우 사실입니다. 오늘날 섬에는 거의 2,700만 마리의 양이 있는 반면 인구는 510만 명에 불과하고 양과 함께 뉴질랜드는 세계 시장에서 완벽한 틈새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소에서 생산하는 유제품이 가장 큰 단일 수출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뉴질랜드의 땅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동물을 기르는 데 거의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는 채굴할 수 있는 다른 수익성 있는 광물이나 세계 시장에 판매할 석유와 가스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큰 지리적 크기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동아시아와 북미의 3대 글로벌 소비자 시장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뉴질랜드가 결코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출은 생산에 능숙한 양과 소와 같은 생물학적 동물 자원이며 필요한 공산품과 석유 및 가스와 교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 농업은 뉴질랜드 수출의 주요 기둥입니다. 농축업은 지리적으로 뉴질랜드의 유일한 경쟁력 있는 수출품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뉴질랜드의 출생률은 여성 1인당 평균 2.1명으로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었지만 2022년 보고에 따르면 비율은 여성 1인당 1.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및 한국과 같은 다른 많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으며 일본 및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는 매우 긴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체는 8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섬의 직계 조상이었고 유럽 후손 인구가 200년 전에 이주한 정착민 사회입니다. 애초에도 영국이 대규모 이민을 시작한 1840년 이후 뉴질랜드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이민자들로부터 왔지만 최근 영국이 뉴질랜드로 대량 이주를 시작한 후 지난 1세기 동안 이민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세상 반대편 끝으로 여행하기를 원하는 백인 유럽인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백인이 아닌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인종차별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완화되었기 때문에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데 4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300명에 도달하는 데 20년이 더 걸리고 400만 명에 도달하는 데 또 30년이 걸렸지만 2006년에 400만 명에 도달한 이후 100만 명을 추가하여 500만 명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14년이 걸렸습니다. 2020년까지 그리고 최근 성장의 대부분은 2008년에 시작된 이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연간 4만 5천 명의 신규 이민자 목표와 2013년 사이에 최대 5천 명의 추가 허용치를 설정했으며 그로 인해 2018년에만 27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이전 영국 거주자가 여전히 뉴질랜드 인구의 약 20명 중 1명을 대표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이민자는 주로 중국, 인도와 필리핀에서 옵니다. 미래에도 인구수는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이민자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장 큰 도시 주변에 정착합니다. 실제로 1996년에서 2016년 사이 20년 동안 전체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오클랜드 지역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평균 연봉이 44,000달러에 불과한 도시에서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은 모두 11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클랜드는 세계에서 집을 소유하기에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이 비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매혹적이고 고립된 섬이 얼마나 더 인구가 많아질지는 매년 이 섬이 제공하는 자연적 한계와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